오늘 저는 이제 의료 분야에 대해서 좀 특히 깊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의료정보 시스템과 그리고 블록체인이 어떻게 연동이 되고 그게 마이데이터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저희 회사가 사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소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소개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넣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의료의 분야에 대한 맥락을 좀 한번 많이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그쪽에 어떻게 블록체인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게 마이데이터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후반부에 집어넣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른쪽에 제가 한 4년 전 5년 전이죠. 이제 5년 전쯤에 타임지 표지에 나왔던 아이 사진을 하나 실어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 아이는 142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 의학을 하는 또 이제 헬스케어를 하는 많은 사람들의 꿈 그리고 참여하는 소비자들의 모든 사람들의 꿈은 약간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오래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뭔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살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이런 꿈을 갖고 있고 사실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장 먼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치료제를 개발할 때도 그렇고 어떤 진단 방법을 개발할 때도 그렇고 그쪽에 가장 먼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의학 분야에 있어서 마이데이터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그 외에도 어떤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어떤 것을 그럼 주로 타겟을 하냐? 사실 이 모바일 서비스를 가지고 오래 살기까지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보다는 좀 다른 측면으로 뭔가 환자의 시간을 절약해 준다든지 약간 좀 다른 측면으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같고 현재 저희와 같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제 뭐 시간을 절약한다든지 아니면 환자에게 어떤 즐거움을 준다든지 또 자신의 어떤 사상 뭐 이런 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데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제 소개를 드려야 내가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거를 좀 아실 것 같아가지고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의사이고 그리고 아산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수련을 받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근데 그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된 후에 바로 저희 회사인 메디블록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떤 정부나 이런 곳에서도 어떤 위원이나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좀 대학교에서도 어떤 자문위원이라든지 자문교수라든지 이런 형으로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좀 프로그래밍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쉽게 말해서 욕심이 많은 회사입니다. 어떤 얘기냐라고 하면 저희 의료 분야에 있으면 사실 환자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 그런 거를 이제 모바일로 대체하는 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좀 다 하고 싶은 뭐 욕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 가면 뭔가 환자가 예약을 하고 갈 거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접수를 할 거고 그러면 의사에 의해서 진료를 받고 그리고 진료를 받은 다음에는 다음에 언제 갈지 예약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가기 전까지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스스로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보험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보면 그 해당 분야에 따라 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 업체들이 모두 제각각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이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데이터를 환자는 전달받기가 너무나 어렵다든지 또는 처방전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복약 알림 같은 거를 받고 싶은데 그런 거 받으려면 자기가 또 처방전에 있는 내용을 다 입력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다 우리의 솔루션을 만들고 또 아니면 다른 솔루션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해보자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에 해당할 수 있는 블록체인과 또 뒤쪽에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마이데이터를 구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맥락의 관점에서 의학의 방법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 분야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제가 그래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그림들 중에 하나로도 아마 보신 분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세 가지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사체액설,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그때의 의학에서 얘기했던 사체액설을 가져왔는데요. 사람의 몸에는 4가지 체액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거에 해당하는 원소가 자연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사실 담즙은 사람 몸에 있다고 알고 있고 피도 있다고 알고 있긴 한데, 뭐 그런 거 외에도 블랙바일이나 뭐 이런 것도 존재하고, 그런 게 뭔가 지구에 있는 원소인 흙이라든지 아니면 공기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고,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 우리나라나 동양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 서양의학에도 이런 게 존재를 했었고, 그리고 그런 게 과거의 어떤 경험에 기반한 의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한 15세기에 네덜란드에서 그린 그림인데, 매드니스 스톤이라고 해서 사람이 어떤 뭔가 미쳤다든지 어떤 이상한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의 원인이 되는 게 머릿속에 어떤 물질 형태로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거를 수술해서 끄집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렇게 수술받고 저 환자는 제대로 살지 못했을 거라고 솔직하게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좀 누군가가 아마 그런 식으로 말을 해줬겠죠. 어디선가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머리에 있는 매드니스 스톤을 끄집어냈더니 이 환자의 미친 병이 다 나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전해졌을 거고, 그런 거를 믿은 사람이 이렇게 치료를 하기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분히 자기가 들은 거, 그리고 과거에 경험을 했거나 경험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기반해서 환자를 치료를 했었던 시절이고요. 가장 오른쪽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20세기. 20세기 때 사실 이제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명 퀴리 부인이라고 계셨죠. 그 퀴리 부인이 라듐을 발견을 했었고, 하지만 슬프게도 그 퀴리 부인은 라듐에서 나오는 방사선 때문에 백혈병 때문에 좀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약간 그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포스터는 그 과거에 라듐으로 만든 라듐 화장품에 대한 광고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 화장품에 의해서 뭔가 방사선이 나오고 피부에 있는 세포가 아마 녹거나 해가지고 피부가 일시적으로 좋아진다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피부가 좋아지는 화장품이구나 약간 그렇게 믿었었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마구 광고도 했었고, 하지만 결국엔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암을 유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형을 유발해가지고 안 좋게 끝났던 일이 있었는데, 불과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의학은 이렇게 원시적인 시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이제 Experience Based Medicine이라고 얘기를 하고, 뭔가 데이터나 이런 거에 전혀 기반하지 않은 굉장히 원시적인 레벨의 의학의 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과학적 방법론이 의학에 등장을 하고 현대 의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시대를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슨이라고 하고, 현대도 현대 의학은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슨에 기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우리가 환자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우연히 어떤 약이 잘 들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우연히 어떤 약이 환자한테 잘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약을 비슷한 증상을 가진 한 100명에게 치료했더니 한 90명에게 잘 듣고 한 5명에게 약간 별 크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면 그런 거를 이제 보통은 논문으로 써내게 되죠. 그리고 그거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약이 진짜 유효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떤 통계라든지 그런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이게 이제 앞으로 뭐 감기 환자가 오면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 아니면 암 환자가 오면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 또는 뭐 고혈압 환자가 오면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제시하는 게 현대의학의 방법론이고, 그게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슨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 피라미드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가장 낮은 단계에 보면
어떤 동물 실험 단계가 있고, 그보다 위에 보면 어떤 환자의 한 명의 뭐 레포트, 또는 환자 한 적은 수 환자를 치료했더니 어땠다, 이런 레포트. 하지만 그보다 올라가면 뭐 환자 몇십 명, 몇백 명을 모아봤더니, 또는 더 올라가면 아예 환자를 섞어가지고 뭐 100명 나누고 같은 약을 줬더니 어땠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결국 그런 거를 모아서 공식적으로 앞으로 뭐 감기 환자가 오면 어떻게 치료해라, 아니면 코비드 환자가 오면 어떻게 치료해라, 이런 거를 가이드라인으로 펼쳐내는 이런 단계를 표시한 그림인데, 현대는 그래서 그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보통 의사들이 그걸 바탕으로 치료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정립된 증거를 바탕으로 환자를 치료하니까 장점은 있는가 하면,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시대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계속 환자 또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의료에 적용되지 못하고 이것들을 한 몇 년 또는 또 수없이 많은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임상시험이라는 걸 거쳐야만 의학에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간이 느린 어떤 단점이 있어가지고, 아마 미래 의료는 다들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드리븐 메디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약회사라든지 아니면 또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그 임상시험을 한 결과를 토대로 환자를 진료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데이터에다 더해가지고 환자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면 환자가 이제 집에 가서 뭐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시술을 먹고 집에서 기다리다 보면 나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자신의 뭐 좋아졌든 나빠졌든 그 결과를 뭐 스마트폰 앱이나 이런 데 담아가지고 다시 병원에다 전달을 합니다. 병원에다 전달을 하면 병원에서는 그 데이터를 다시 수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에 반영을 시키고 다시 통계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AI에게 학습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에게 현재까지 데이터를 기반해서 최신의 결과가 뭐다, 이거를 바로 도출을 하고 반영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미래에 올 데이터 드리븐 메디슨 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당연히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어떤 리얼월드 에비던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서 현재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생겨나는 데이터를 리얼월드 데이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리얼월드 데이터에 기반한 리얼월드 에비던스에 기반해서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약물은 어떻게 허가받으면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학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에 기반해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뭐 진단하고 이런 시대로 돌아가고 바뀌고 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현재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슨 시대에서 데이터 드리븐 메디슨 시대로 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한번 꺼내봤고요. 그러면 오늘 내가 얘기하려는 얘기랑 데이터 드리븐 메디슨이랑 무슨 관계냐, 무슨 관계이길래 이런 얘기를 꺼냈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그래서 옛날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한테 그냥 진료를 하는 게 거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다 데이터가 되죠. 환자한테 어떻게 진료하고 환자가 그렇게 진료를 받고 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게 다 데이터가 되고, 그러면 그 데이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서비스 제공자, 어떤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실손보험 청구라든지 이런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데이터가 넘어가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의료기관에 그 데이터가 넘어가기도 할 겁니다. 그 데이터가 넘어가기도 할 거고, 그리고 그런 게 다시 데이터 센터에 모이고 새로운 AI 알고리즘을 돌린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의학 방법론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결국 데이터가 의료기관에서 환자, 그리고 환자에서 또 다른 기관으로 이렇게 쉽게 흐를 수 있고 또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사실 데이터 드리븐 메디슨 시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마이데이터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기술이 관여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또 중요한 컴포넌트 하나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고, 이것이 이제 마이데이터,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드리븐 메디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이제 블록체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양을 많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블록체인을 조금 간단히 정리를 하면 뭔가 공유 장부, 공유 데이터베이스라고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IT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그 구글이든 뭐 페이스북이든 네이버든 아마존이든 한 곳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곳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면서 환자가 아니라 개인에게 서비스를 보통 제공해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PC나 스마트폰으로 그들의 서버에 접속하면 그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꺼내오거나 또 라이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모델이고 효율적인 모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 곳에서 너무나 데이터를 독점한다든지 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든지 여러 형태로 불만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또 데이터 유출 사고라든지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좀 대비되는 모델로 나온 것이 이 오른쪽에 있는 탈중앙화된 모델입니다. 이 탈중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모든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같은 경우 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노드라고 하는 여러 주체들이 같은 데이터를 똑같이 저장을 합니다. 똑같이 저장을 하고요. 만약 데이터에 대해서 수정이나 추가 요청이나 삭제 요청이 오면 사실은 수정이나 삭제는 되지 않고 뭔가 추가되는 형태로 이 데이터가 추가됐어 또는 이 데이터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어 그런 기록을 더 추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계속 데이터를 더하는 형태로 추가적으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 자산을 위주로 하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자산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주로 기록을 하게 되고요. 저희 같이 의료 분야를 다루는 곳은 의료 데이터에 관한 메타데이터나 이런 것도 저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장부를 가지는 것이 디센트럴라이즈 모델이고 그거에 들어가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조금 그 특징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은 탈중앙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주체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없이 여러 주체가 공통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가장 큰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명성이나 그리고 한번 데이터가 기록이 되면 수정이나 삭제할 수 없는 이런 무결성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의 주체가 데이터를 관리하면 사실 매우 효율적입니다. 매우 효율적인데 그에 비해서 한 번 데이터를 쓸 때마다 여러 주체가 합의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네트워크도 사용하고 또 여러 공간도 사용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은 비효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을 사실 의미 있게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탈중앙성이나 무결성, 투명성 등이 만약 필요로 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블록체인을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기존의 IT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이 두 개를 융합해야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분야가 좀 한정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앞으로 마이데이터도 이제 비슷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이데이터 쪽에 특히 의료 마이데이터 쪽에 어떻게 적용되냐라고 하면 저희 이제 좀 일반적으로는 마이데이터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자기가 스스로 데이터를 갖고 그거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공유를 한다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마이데이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의료계 쪽에서는 또 쓰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PH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퍼스널 헬스 레코드라고 해가지고 옛날 한 70년대, 80년대부터 있었던 개념이라고 하고 아마 그 시대는 종이로 자신의 기록을 관리하는 개념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기록을 관리하는 개념이 될 것 같은데 좀 이거를 다시 정의를 해보면 스마트폰에 있는 내 앱이든 어떤 형태로든 나의 모든 건강 그리고 의료 데이터를 내 스마트폰 안에서 내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내 자율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 거를 마이데이터 또는 퍼스널 헬스 레코드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 데이터의 소스도 있고 그 데이터의 활용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데이터 소스를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데이터 소스는 역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위해 만들어주는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보고 그 진료본 기록을 이제 의무기록이라는 형태로 남기죠. 그 기록도 사실 환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일 거고 그 다음에 의사가 이런 검사를 권유해가지고 피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엑스레이, CT, MRI 이런 영상 촬영을 한다든지
그런 검사를 하면 그 기록 또한 사실 의료기관에 저장이 돼 있지만 환자에게도 사실 매우 중요한 데이터고 환자는 그 기록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의료기록이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요즘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가정용 의료기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가정용 의료기기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환자의 스마트폰에 있는 내가 어제 수면을 어떻게 취했다든지 어제 얼마나 걸었다든지 이런 라이프 로그 데이터, 이런 의료기관에서 생성한 레벨의 데이터 그리고 환자 레벨에서 생성한 데이터, 이 두 개가 양축으로 아마 환자의 스마트폰에 남을 수 있는 기록이 될 겁니다. 그 기록이 되었다고 했을 때 환자는 그 기록을 자신이 단순히 열람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내가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다라고 하면 그 고혈압이나 당뇨를 계속 꾸준히 해서 만성병 관리를 받는 그런 용도로도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그런 서비스 제공업자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새로운 병원에 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료나 그리고 건강 기록을 전달해 가지고 진료받는 데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보험사에 제출해서 실손보험 청구받는 데 쓰거나 AI 회사나 제약회사의 데이터를 줘가지고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의료계에서도 이 퍼스널 레코드, PHR이란 게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의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른 분야의 용어를 많이 빌려오면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의 데이터가 이 마이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데이터 표준화 이슈라든지 인증 이슈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환자가 데이터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사용을 할 때 이 데이터에 대한 위변조, 신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라고 하면 저는 이게 사진 데이터랑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사진을 가지고 있다가 제3자에게 주면 보통 제3자가 그 사진이 이 본인하고 같구나 이렇게 굳이 믿지는 않습니다. 특히 소개팅 목적이나 이런 걸로 사진 주면 당연히 뽀샵 좀 하고 또 주변에 좀 쓸데없는 거 좀 잘라내고 이렇게 줬을 거라 생각하는데, 의료 데이터도 환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제3자에게 넘겨주면 같은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보험사나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준 데이터를 믿고 환자를 진료하거나 아니면 실손보험금을 준다든지 이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 환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사실은 세상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리고 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환자한테 데이터를 줄 때 그냥 데이터를 줌과 동시에 그에 대한 해시값과 같은 메타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게 하고, 그러면 환자는 그 데이터를 활용하다가 제3자에게 그냥 주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 데이터는 진짜 믿을 수 있는 데이터니까 이걸 토대로 보험금을 지급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3자는 만약 그에 대한 진위 여부를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될 거고, 만약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자기도 메타데이터를 구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메타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있는 거랑 일치한지 이렇게 확인을 함으로써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가 나한테 진본을 그대로 줬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돼야 사실 이제 반쪽짜리 서비스가 아니라 완전한 서비스를 환자는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또 환자는 보다 더 주체적으로 자기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진정한 마이데이터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이런 형태로 블록체인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에 대해 신뢰를 이제 부여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였고, 그거를 이제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칠까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블록체인을 통해서 데이터 진본 증명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차움의원과 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을 하였는데, 아무래도 서울대학교 병원이 좀 대표 기관이다 보니까 그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던 앱에다가 데이터를 전달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해시값이라고 하는 기록을 블록체인에 남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또 환자가 뭐 자기가 건강 관리를 받도록 또 하였지만 이거를 이제 조금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의미 있는 유즈 케이스로서 보험사에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그래서 삼성화재에 자기 데이터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러면 삼성화재는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게 거기서 해시값을 구하고 그게 블록체인이 있는 것과 일치한 거를 확인해서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병원에 확인을 하지 않고도 이 데이터가 진본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메인 플로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통해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추가로 좀 하였었는데요. 먼저 환자가 자기 스스로 가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게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차움 데이터에서 그 병원에서 받았던 기록을 직접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가져오게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자기가 열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하였고요. 그래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건강 코칭 서비스를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건강하구나, 또 아니면 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을 좀 더 챙겨야겠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건강 코칭 서비스를 또 함께 제공을 하였고, 자기가 이제 스마트폰에 자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제약회사가 하는 임상시험 이런 것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기록을 보험사에다가 제출을 하게 하고 보험사는 이제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런 실손 보험 청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하였고, 현재는 이 서비스들을 이제 조금 더 고도화하고 또 참여 의료기관이나 뭐 보험사 이런 것들을 넓혀가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까지는 조금 미약할 수도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보다 좀 더 주도적으로 그리고 더욱 많은 일을 이런 일종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환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현재 목표입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제가 마이데이터 그리고 또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블록체인 맥락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은솔 대표님의 좋은 발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또 질문들을 또 여기 채팅창에다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질문 2개만 좀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받아왔는데요. 자, 이 질문입니다. 각 병원별로 관리하는 의료 데이터 방식이나 플랫폼 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메디블록에서는 이를 전부 통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과거 의료계에서도 좀 풀기 어려워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표준화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이 서로 다른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아올 때도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저희 플랫폼에 맞춰서 하나로 통합되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저희 회사가 병원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주세요, 또 인터페이스 맞춰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말을 들을 병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니즈는 있기 때문에 HL7이라는 기관에서 얘기하는 FHIR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 쪽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표준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의료기관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도 채택을 하고 있는 표준인데, 저희는 그 표준에 맞춰서 병원에다가 같이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데이터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해서, 사실 이제 작년에 저희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그 병원들하고 연결했지만 앞으로 그 병원하고는 이제 표준만 맞추면 다른 저희 같은 업체들도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온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데이터를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로 직접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채택한 플로우는 뭐 아시다시피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환자가 보험사에게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환자는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렇게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는 자기가 그걸 누구에게 제출하더라도 그건 자유겠죠.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환자는 이제 자신의 뭐 의무기록 사본이라든지 어떤 뭐 진단서라든지 아니면 영수증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의료기관에서 종이 형태로 받은 다음에 뭐 보험사나 직장이나 뭐 이런 곳에 제출을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온라인으로 완전히 똑같이 바꾼 플로우를 저희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했던 거고요. 근데 질문을 주셨던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바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냐, 이 질문을 주셨는데, 법적으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 의료기관은 이제 그러면 환자한테 그거를 위임받아서 주는 거냐, 아니면 보험사가 요청하면 바로 주는 거냐, 이런 이슈가 있을 텐데, 보험사에서 바로 요청을 받아서 주는 거는 당연히 불법이고, 그러면 환자한테 위임받아서 데이터를 주는 거에 해당할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환자한테 위임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임받은 증거를 남기고, 그것들에 대해서 뭐 의료기관도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는 이런 방식은 아마 가능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한 4만 개 이렇게 의료기관이 있는데 그 모든 4만 개 의료기관과 그리고 몇십 개가 되는 보험사들이 전부 N/N으로 연결돼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사실 법적으로 이제 환자한테 위임받아서 프로세스를 탄다고 하더라도 어떤 비즈니스적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측면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환자를 매개로 그렇게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플로우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정말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정보 시스템에서 주요 이슈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마이데이터가 의료 분야에 딱 맞는다고 생각한 이유가 사실 그런 개인정보 보호 이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료 데이터가 의미가 있고 그걸로 많은 걸 할 수 있다라고 많은 병원 그리고 기업들이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 데이터를 어떤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또 개인을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통으로 데이터를 끌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어떻게 좀 그렇게 했던 게 있을지라도 지금은 더 이상 어려운 시점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의 동의를 완전하게 거치거나 아니면 그냥 개인이 받은 다음에 직접 주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제 개인의 동의를 받고 주는 것보다도 좀 더 완전하고 이상적인 형태는 그냥 개인에게 데이터를 다 건네주고, 개인이 그 다음에 뿌리는 거면 뭐 그러면 개인이 자기가 준 거니까 어딘가 동의했던 기록이나 이런 거 누군가 남겨야 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이 마이데이터 형태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개인 의료 기록의 무결성을 체크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컨소시엄형 블록체인으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그 컨소시엄형 블록체인으로도 가능한 측면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저희가 몇 개 안 되는 의료기관만 여기에 참여를 하고 또 몇 개 되지 않는 보험사만 참여한다라고 하면 컨소시엄 형태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우선은 보험사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다른 종류의 제약회사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기업이라든지, 이 환자가 데이터를 건네줬을 때 이 데이터를 건네받을 수 있는 수요자는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내에 한 4만 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있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수없이 많은 의료기관이 있고, 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모두 커버하려고 하면 그때그때 컨소시엄을 늘려가는 것보다는 좀 더
한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또 그렇게 몇만 개 단위가 나중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이미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하나의 앱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 곳에서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 개인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사진의 예를 생각하면 저는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앱에서 한두 가지 사진을 관리하는 앱을 다들 쓰시고, 카메라 앱 여러 개 쓰시고, 사진 보정할 수 있는 앱 여러 개 쓰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올릴 수 있는 뭐 SNS 관련된 앱도 여러 개 다들 쓰고 계시죠. 의료 서비스도 아마 의료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앱이 뭐 저희 거뿐만 아니라 한 두세 개, 서너 개 이상이 아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도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받을 수 있는 앱도 여러 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에스만 해도 미국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또 저희 앱도 우리나라에 있는 몇 개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국내 앱이 또 몇 개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앱들 간의 데이터가 일부 호환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헬스케어 서비스는 굉장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뭐 현재 사진 서비스나 이런 것들처럼 그런 것을 활용하고 또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중에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고민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금방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이 명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메디블록 모델에서 OPT인 후 전달받은 데이터는 스마트폰 혹은 클라우드 중에 어디에 저장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나 아니면 뭐 다른 저장소에다가 환자 데이터를 저장을 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환자가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 그것이 이제 중간에 중계망이 암호화된 채로 중계망을 통해서 데이터가 지나가긴 하겠지만 환자 스마트폰에 직접 전달이 되고 환자 스마트폰에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질문 참여 감사하고요. 답변해 주신 우리 이은솔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